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자,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심 입문 과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심 입문 과정은 총 50강 정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특강은 시간상 20강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후 추심 입문 과정의 영상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강을 끝내고 나면 간단한 평가를 하고 선물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선물 이벤트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선물을 업그레이드하고 퀄리티 있게 준비를 할 테니까 20강 정도는 꼭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면서 자신의 권리를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추심 업무와 금전관계에서 나오는 간단한 용어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자주 들어보고 자주 보기도 했던 용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들이 나와 직접 상관없는 일이라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넘어가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상대방과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고 또 돈을 빌려줄 때도 있죠. 그런데 막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과 절차로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못 작성한 서류, 그리고 건네받지 못한 서류 한 장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과 내 돈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주변에 아무리 하소연을 해봐야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씩 천천히 풀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추심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쉬운 용어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꼭 한 번은 들어봤을 용어인데 차용증, 지불각서, 이건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런 서류들이 나오고 작성을 하거나 교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잘못 작성된 차용증 한 장으로 인하여 수천만 원, 수억을 날려버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차용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볼까요? 차용은 물건이나 돈을 빌려 쓴다는 용어입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차는 빌릴 차이고 용은 쓸 용입니다. 말 그대로 빌려서 쓴다는 거죠. 그럼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려가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작성해주는 문서인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돈을 빌려주시는 분이 작성해서 돈을 빌려가는, 즉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런 실수를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차용증은 빌려가는 사람이 금액이나 대상물, 빌려간 시기나 변제 기한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 빌려주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도 쓰지만 물품 등을 빌릴 때도 작성을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용증을 작성할 때 정말 중요한 작성 방법과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받은 서류 하나 아니면 기재하지 않은 사항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온 수천, 수만 장의 차용증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허술한 차용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은 엄청난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차용증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작성한 서류는 10장 중에 한두 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의 내용은 그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적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명확하게 중요한 사항만을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을 필히 기재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중요 기재사항은 이렇습니다. 금액 및 내용, 변제 기한 및 방법, 이자 약정 등이 있겠죠. 그리고 차용증은 빌려가는 사람, 즉 차용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조건 주민등록번호를 필히 기재하십시오.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찾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차용증에 주민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채무자를 찾지 못하고 돈을 다 떼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사를 통한 사실조회는 가입자와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차용인의 주민번호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준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 차용증에 주민번호가 없다고 하면 법원에 소송을 진행을 하고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해야 됩니다.
차용증에 주민번호 하나만 기재했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시간을 끌고 비싼 비용을 내면서 힘들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갈 때는 채무자가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분증 복사나 주민번호를 기재해달라고 하면 쉽게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번호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인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차용증이 2장 이상을 넘어가면 필히 문서를 반으로 접어서 중간에 간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작성해도 완벽한 차용 증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면 나중에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명백한 서류가 되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차용 증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여인 및 차용인의 정보, 즉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차용 금액입니다. 즉 빌려가는 금액을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변제 기한 및 변제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즉 채무자는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언제까지 또 어떻게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 상호 약정한 기한에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할로 변제할 수도 있겠죠. 이 사항은 상호 약속되고 협의된 변제 방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자 약정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자 약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친분이 있어서 알아서 주겠지 하며 구두상으로만 약속하고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참고로 민법상 금전 소비대차 관계는 무상계약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 약정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청구는 불가합니다. 변제 기한이 지나가면 민법상 이자 연 5%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 상호 약속한 이자 약정은 차용증에 필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행법상 이자 제한은 연 20%입니다. 개인들 간에 어떤 약정을 하던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고 향후 반환을 해줘야 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필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을 초과한 엄청난 이자를 채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자, 대표적으로 불법 사채업자들도 그렇고 일반인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형법 349조상 부당이득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차용증의 내용과 기재사항들은 차용인, 즉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게 해야 됩니다. 향후에 채무자가 자신이 직접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등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쓸데없는 분쟁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차용증서 작성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차용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무조건 기재하시고 자필 서명을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정도는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신분증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꼭 차용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십시오. 악의적으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주민번호를 틀리게 적는 경우도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만일 정말 정확하게 하려면 차용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서류에 날인하십시오. 그리고 공증사무실에 인증이나 공증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사람이 사는 게 그리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는 잘 없죠. 거의 대부분 친분이 있거나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면서도 빌려가는 사람에게 인감을 떼와라, 공증을 받으러 가자, 이런 너무 법률적인 행위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고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중요 사항만 잘 기재하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어떤 채권자분이 채무자와 열심히 차용증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한부를 만들어 채무자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이건 웃기려고 그러는 건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용증은 빌려가는 사람이 작성해서 빌려주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똑같은 서류 2부를 만들었다고 하면 한 부씩 나눠 가지면 되고, 만약 한 부를 만들었다고 하면 빌려주시는 대여자가 꼭 소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차용증서의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실수하는 일 없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시겠죠. 자, 두 번째 지불각서는 정말 간단합니다. 지불각서는 말 그대로 빌려간 돈이나 물품 대금, 공사 대금 등의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죠. 하지만 지불각서는 상거래 채권에서 많이 작성하고 활용합니다. 통상적으로 물품 대금, 공사 대금, 매매 대금 등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그 금액을 정하고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이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 차용증은 돈을 빌려가면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작성하는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후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변제 기한 내에 일부만 변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있겠죠. 그런 경우 다시 한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금액을 언제까지 또 어떻게 변제를 할지 재차 다짐을 받기 위해서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작성하는 방법과 절차는 차용증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자, 오늘 정확하고 자세하게 차용증과 지불각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 기재사항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용증과 지불각서는 채권자로서의 자신의 첫 권리가 생기게 되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류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는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와 돈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다소 길었는데 어땠습니까? 정말 법률 용어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다소 어렵다고 느껴진 분들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조절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풀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5강에서 뵙겠습니다.